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 관계, 삶을 바꾸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소통의 기술, 눈을 맞추자 인생이 달라졌다입니다. 지은이는 브라이언 그레이저, 옮긴이는 박선영, 발행은 토네이도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우더른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라는 꾸중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는 눈 맞춤을 무례하고 부담스러운 행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할리우드 유명 크리에이터이자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그레이저입니다. 이 책은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눈 맞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저자 그레이저는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대화술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의 특기는 호기심 대화로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낯선 이들과 나누는 대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저자가 만난 유명인들이 알려주는 처세술뿐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를 가능케 한 저자의 노련한 대인관계술입니다.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유명 래퍼 에미넴에게 회심의 한마디를 던져 영화 8마일을 제작한 일화나 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 빌 게이츠를 연설로 집중시킨 경험담을 읽다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누군가를 직접 만나는 일이 점차 줄어들면서 소통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만 관심을 쏟는 요즘 온라인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아닌 현실의 인간관계를 통해 자기 인식을 넓히고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눈 맞춤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진정한 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술. 브라이언, 내가 말할 때는 날 봐야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지만 제킨스 선생님이 당시 내게 자주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내 눈은 선생님 쪽을 제외한 사방을 배회했다. 아마 다른 사람 눈에는 선생님이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 나는 제킨스 선생님에게 완전히 겁을 먹었다. 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여긴 선생님이 회초리로 때리는 바람에 뺨에 욱신거리는 빨간 자국이 남은 적도 있었다. 당시 내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제킨스 선생님의 질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었다. 나는 늘 답을 몰랐기 때문에
매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실을 시인해야 했다. 그러면 그들은 내 등 뒤에서 낄낄 숨죽여 웃으면서 조롱하는 농담을 소곤거렸다.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큰 상처였다. 나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게 두려웠다. 책상 아래 숨는 것을 제외하고 제킨스 선생님의 지목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진 다음 답변할 사람을 찾아 교실을 쭉 둘러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억지로 기침하는 척을 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느니, 배가 아프다느니, 심지어 발가락이 부러졌다느니 온갖 핑계를 다 대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주로 선택한 회피술은 시선 피하기였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나는 못 들은 척 계속 천장이나 칠판이나 내 발을 쳐다봤다.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선생님도 내게서 시선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를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넘길지 모른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항상 성공을 거둔 건 아니었다. 당시 나는 학교 생활을 따라잡기 힘들었다. 읽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글자를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됐고, 책에 적힌 기호를 내가 아는 언어와 연결시킬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난독증을 알았던 것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때는 이런 병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은 시대였다. 집안 분위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간신히 하루를 버티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다투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서로에게 목청껏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는데 그 주제는 대개 날 어떻게 할 건지, 1년 유급을 시켜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 나는 거의 항상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고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사랑하는 소녀 할머니 덕분이었다. 147cm의 전형적인 유대인인 할머니는 항상 나를 믿어주고 내가 잘하는 분야를 키워주려고 애썼는데 그중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이었다. 나는 항상 읽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잘했다. 소녀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그레이저, 넌 말하는 재능을 타고났어. 한번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소녀 할머니의 메시지를 내면에 새길수록 나는 학교에서 당당해졌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지고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선생님을 피하기는커녕 그들과 적극적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 결과 대화 중에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내용을 이해하기 더 수월하다는 걸 깨달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했다. 판이 커진 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졌다. 대학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무대였다. 졸업 후 세상에 나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체득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영리하게 행동해야만 했다. 나는 곧 원하는 것을 얻어낼 방법을 터득했다. 바로 교수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강의가 끝나면 교수에게 다가가 질문하고 사무실에 찾아가 배운 내용을 토론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친밀한 환경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 수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스터디 그룹도 비슷한 전략이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표정이나 몸짓, 언어 같은 비언어적인 단서를 읽는 데 능숙해졌다. 특히 누군가에게 관심을 집중하면 그 사람도 내 관심을 알아차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터디 그룹에서 나는 친구들에게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개인적인 질문을 종종 던졌다. 왜 우리는 이 물리학 강의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이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아니면 왜 그렇게 했어? 라든가 그게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니? 처럼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었다. 옥신각신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대화가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강의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나는 대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지성을 키우고 내 세계를 넓혔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자신감을 느끼게 됐다. 마치 초능력을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식견이 넓어진다는 교훈을 깨닫고 나자 인생이 확실히 더 좋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익힌 호기심 대화라는 기술을 이용해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라는 지금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 호기심 대화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낯선 이들과 나누는 대화를 뜻하는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호기심의 힘을 알려주는 채 큐리어스 마인드를 출간할 수 있었다. 첫 책을 내고 나는 호기심 대화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봤다. 그 결과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능력, 즉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능력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도 했다. 나는 인간관계의 장점과 그를 다루는 노하우를 전부 개인적 경험과 본능을 통해 익혔다. 소통이 인생을 바꾼다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도 있다. 예컨대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인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결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산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뇌를 보호해 기억을 더 선명하고 오랫동안 유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운동이나 좋은 식단만큼 중요하다는 걸 뜻한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건강, 행복,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를 점점 잊어버리는 듯하다.
요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서서히 공들여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나가지 않는다. 그 대신 남을 앞지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는 데만 관심을 둔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기술 발달은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식당에서 연인이 서로에게는 관심도 없이 인스타그램 피드에 몰두한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아이들이 관심을 끌려고 경쟁하는 동안 스마트폰만 보는 부모,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메일을 확인하기 바쁜 임원 등 갈수록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한 발짝씩 멀어지고 있다. 물론 나도 스마트폰의 장점을 잘 알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사진을 올리곤 하지만 이런 미디어를 통한 관계에서는 현실의 인간관계에서와 같은 보상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소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19에서 32세 사이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SNS 사용량이 상위 25%에 속하는 이들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이들에 비해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인터넷이나 SNS가 등장하기 전에도 인간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현재 우리는 새로운 수준의 소외감에 도달했다. 오늘날 미국인 중 거의 절반이 외롭다고 이야기하며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 임명을 승인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요즘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와 소속감, 인정에 굶주려 있다. 왜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상대의 눈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주의를 기울이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에는 손실이 엄청나다. 다른 사람과 충분히 눈을 맞추지 않는 아기는 신경질환이나 뇌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고 시선을 잘 맞추지 못하는 어린이와 어른은 대체로 남들보다 심리적인 문제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까지 동원할 필요 없이 초등학교 때 내가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이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타인과 눈을 맞추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행동은 와이파이와 같다. 와이파이가 우리를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한한 정보와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눈을 맞추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단 한 번의 눈짓만으로도 누군가의 관심을 사로잡고 관계를 시작하고 매력에 불을 붙이고 진정한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상대와 눈을 맞추면 적극적인 청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 그러면 내면의 힘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다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눈을 맞추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다. 진심을 담은 눈빛은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내가 상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눈 맞춤은 호기심, 신뢰, 친밀감, 공감, 취약성 등 의미 있는 관계에 꼭 필요한 모든 요소를 손에 넣기 위한 시발점이다. 누군가의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곧 내가 그를 보고 있고 그의 인간적인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눈 맞춤은 상대방도 우리를 알아가고 싶게 만들어 준다. 내 주장이 개인적인 관계에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눈을 맞추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사소한 행동은 새로운 직장을 얻고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승인받을 때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력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 차분하게 눈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느낄 수 있고 눈 맞춤은 그를 기억하게 만든다. 이처럼 끝없이 바쁘고 산만하게 움직이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시선 맞추기는 최고의 차별화 요소다.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다. 하루 동안 회의나 식사, 대화를 할 때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둬보자. 그리고 자기가 교류하는 모든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자. 상대도 아마 똑같이 보답할 것이다.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다. 약간의 목적의식과 용기, 실행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게 마냥 쉽지는 않다. 나는 20대가 한참 지나서야 겨우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편안하고 차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어색함을 이겨내고 실행에 도달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나는 아주 사소한 신호조차 새로운 인연을 맺는 초대장으로 여기며 이 책에는 그렇게 시작한 인간관계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 책의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든 모든 인연이 스마트폰이 아닌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눈 맞춤으로 인해 맺어졌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을 당신도 이제부터 고개를 들고 상대방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보겠다는 간단한 결정으로 인생이 아주 놀라운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빌 게이츠를 움직이는 방법. 몇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회의에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다. 청중들 가운데는 아마존 창업자 겸 CEO인 제프 베조스, 워런 버핏, 코카콜라 CEO였던 무타르 켄트, 엑슨모빌, 전 CEO이자 전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 같은 다른 초청 연사들과 빌 게이츠도 있었다. 이들은 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만난 할리우드 스타들과 맞먹는 비즈니스계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일이 매우 긴장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빌 게이츠가 맨 앞줄에 앉아 있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는 틈틈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 연설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다 듣고 있으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다. 자, 내 앞에 도전장이 던져졌다. 게이츠가 그렇게 관심을 끌기 힘든 사람이라니 최대한 관심을 끌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단상에 올라가 보니 게이츠가 마침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앞서 연설에서 그는 지구상에 여전히 전체 주민의 상당수가 소아마비에 걸리는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최초의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는 내가 어린 시절에 숭배하던 영웅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그와의 호기심 대화는 내 인생에서 손꼽히게 중요한 만남 중 하나였다. 나는 이 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스라이브 글로벌의 설립자 겸 CEO고 허핑턴 포스트를 설립하기도 한 아리아나 허핑턴과 함께 무대에 오른 나는 이렇게 말했다. 게이츠 씨, 조금 전에 소아마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너스 소크는 내 영웅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가 시선을 든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커다란 무대에서 많은 청중을 향해 말하고 있었지만 마치 게이츠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소크는 내가 어떻게든 꼭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갈망한 몇 안 되는 인물들 중 하나였다. 당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반면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자였다. 하지만 나는 집요했다. 답변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매주 그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도 썼다. 그러다 마침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그에게 새 조수가 생긴 것이다. 지금도 조인 에이브러햄슨이라는 그의 이름이 기억난다. 에이브러햄슨은 내게 새로운 단서였다. 그는 자기 상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내 간절한 애원에 아직 진저리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계속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낸 끝에 결국 소쿠가 비벌리 힐스 호텔에서 강연을 마친 뒤 잠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나는 잔뜩 흥분한 동시에 혹시라도 약속 시간에 늦거나 길을 잃거나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졌다. 그래서 예정보다 2시간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긴 기다림 끝에 내 어린 시절의 영웅이 호텔 로비 저편에 서 있는 걸 봤다. 그에게 한 발짝씩 다가갈수록 점점 긴장감이 커졌다.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그와 얼굴을 맞대게 됐다. 그리고 막 악수를 나누려던 참에 구토를 하고 말았다. 초조함에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소코 박사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는 역시 의사였다. 소쿠는 내 뒤통수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는 웨이터에게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달라고 신호를 보냈다. 소코 박사는 소아마비를 치료한 위대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의사처럼 행동했다. 그가 내 눈을 들여다봤고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간신히 그의 눈을 마주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의 우정은 계속됐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게이츠에게서 계속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니 그가 스마트폰을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당하게 나서서 절대 관심을 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 보자. 대화가 성사될 것이다. 에미넴을 마지막으로 붙잡은 거.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 나는 행사장에 일찍 도착하거나 회사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게 되면 먼저 말을 걸거나 그들의 존재를 아는 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예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에는 어디에서든 SNS나 새로운 메일이 쌓인 편지함을 훑어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볼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보내는 시선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한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혹은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이 어색하거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용기가 약간 필요하다. 기꺼 용기를 내 관심을 건넸지만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들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반응을 기대한 상대가 기대를 저버리면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한 부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외모가 문제인가? 재미가 없어서? 내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나 똑똑하지 못해서. 하지만 대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우선 진심을 드러내는 내 기술이 서툴렀기 때문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 두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은 7초에서 10초 정도라고 한다.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3에서 5초 정도다. 그보다 더 오래 응시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잃거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또는 상대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압적으로 느껴졌거나 뭔가를 원하는 듯한 인상을 줬을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가 그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분이 아니었거나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남 앞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걸 불편해할 수도 있다. 왜 상대가 나와 관계를 맺는 걸 주저하는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이다. 일례로 8마일이라는 영화를 처음 만들 당시 내가 아는 거라고는 슬링리, 올더티 바스타드, 르자, 척디 같은 힙합계의 상징적인 인물 몇 명과
힙합이 1990년대 초반 미국 젊은이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그런데 한 번은 뉴욕타임스 기자와 힙합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그는 힙합은 저질 문화 중 하나일 뿐이므로 유행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다. 그 기자같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단절된 당시 기성세대들은 힙합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싶었다. 내가 어떤 영화를 제작할 예정인지 들은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어비는 에미넴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알려진 마샬 매더스를 소개해줬다. 당시 그는 음반을 히트시키긴 했지만 인지도가 뛰어나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불우한 성장 배경과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음악에 마음이 끌렸다. 에미넴의 음악은 세련된 목소리, 그의 또 다른 자아인 슬림 쉐이디의 유머와 아이러니, 대중문화 등 독특한 요소들을 조합시킨 결과물이었다. 나는 그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내 사무실에 들어선 에미넴은 즉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음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던 30분 내내 어떻게든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혹은 어떤 식으로든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당신의 관심을 잠시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에미넴이 내게 개인적으로 반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회적 내향인인데 얄궂게도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 중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에미넴이 경계심을 풀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에게 본심을 보여주고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려고 애썼다. 나는 그 영화를 통해 진정한 힙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에미넴의 시각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를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구체적이고 솔깃한 질문을 던져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마침내 에미넴은 진절머리를 내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안 할 겁니다. 그를 그냥 보낼 수도 있었다.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미팅을 완전히 실패로 끝내는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순식간에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건넸다. 이봐요, 당신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까? 에미넴이 날 바라봤다. 내 화법이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져 역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 그도 처음에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출신과 어떻게 래퍼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했다. 대화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됐고 그날 그가 해준 이야기가 8마일의 기본 뼈대가 됐다. 알고 보니 살아있다라는 단어는 삶, 영혼,
정신을 뜻하는 라틴어 아니마에서 유래된 말이었다. 그날 나는 에미넴에게 어떤 말이든 던질 수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그의 영혼과 접촉하길 기대하며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에미넴과 나는 함께 8마일을 만들었고 그는 결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곡상을 수상했다. 삽입곡인 Lose Yourself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최초의 힙합곡이다. 힙합에 대한 사랑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8마일의 성공 이후 나는 정기 드라마 우탱 아메리칸사가 제이지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메이드 인 아메리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다. 힙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장르로 스포츠와 기술 분야부터 미디어와 패션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침내 힙합이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라는 사실에 이 일을 제기하는 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누구와 바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한 처방 같은 건 없다. 때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내가 에미넴에게 했던 것처럼 과감히 벽을 무너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때도 있다. 물론 그러다 일을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인연도 맺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것이 더 나쁘다. 에미넴은 전 만남에서 내게 완전히 마음을 터놓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눈을 맞추자 인생이 달라졌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